Vietnam, he was 19. Vietnam, he was 19. 네, 안녕하세요. 썰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랜만에 유튜브를 올리게 돼가지고요. 이거 참 어색할 정도로 제가 뭐 아마 다른 분들은 제가 워낙에 처음에 올린 영상이 조회수가 없어가지고 뭐 오랜만에 올렸는지 어쩌는지 잘 그런 것도 모르실 텐데 제가 블로그라든지 기타 이런 네이버 카페나 이런 데서 조금 이런 전문적 좀 관련된 이런 거를 올린 적은 있지만 유튜브는 처음이어가지고 요즘 워낙에 시대가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좀 영상으로 기록으로 꼭 영상이 아니더라도 기록으로 남기고 싶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잊어먹기도 하고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역사 같은 거 정리도 안 되고 이 트렌드 같은 거를 쭉 봐야 이제 하나하나 꼼꼼히 봐야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좀 예측이 되거나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예전에 저거 어땠었더라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바로 생각이 날 텐데 요즘은 저도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바로바로 생각도 나지 않을 뿐더러 일단 정리가 안 돼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살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생겨서 이제 그 나름 그런 기록의 문화를 좀 갖고 싶어서 그랬던 거고 사실은 이 유튜브는 그렇게 재미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를 재미있다고 하시면 뭐 이쪽 분야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특별하게 있는 경우 아닌 다음에는 그렇게 재미있는 거를 느끼지 못하실 거예요. 좀 전문적인 얘기가 되고 좀 되게 좀 고루한 얘기, 뭐 너무 좀 이렇게 어느 딱 특별한 세상 얘기가처럼 돼가지고 물론 이제 저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남긴 생각입니다만 제가 살면서 꼭 느낀 거라는 게 꼭 어떤 특정한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느끼는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다른 것들도 얘기를 할 텐데 오늘은 이제 반도체 관련된 뉴스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이쪽 분야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쪽 분야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고 싶은 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주식 투자를 하든 뭔가 어떤 펀드에 가입을 하든 간에 또는 자기가 그냥 경제 생활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직장인이 됐든 자영업이 됐든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그룹이 삼성그룹이고 그 삼성그룹 내에서 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데가 삼성전자 사업부고 그 삼성전자라는 회사 내에서도 가장 또 많은 매출과 순이익과 그런 어떤 사업 방향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는 사업부가 반도체 사업부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놓고 따져서 보면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도 있죠. 우리나라 이 경제에 반도체만큼 큰 영향을 끼치는 데가 없을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자동차도 있고 뭐 지금 굉장히 부상하고 있는 2차 전지 쪽 전기차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위한 2차 전지 분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긴 한데 바이오도 있고 물론 바이오도 있죠.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그런 회사들이 또 이제 세계적인 회사로 지금 앞으로 굉장히 커질 거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도 나쁘진 않지 않을까. 거기다 뭐 조금 이제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긴 합니다만 뭐 K-팝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런 K-팝 관련된 그런 산업 분야도 있고 뭐 이렇게 있어서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이 나라 크기에 비해서 이 세계 시장에다 좀 영향력은 많이 영향력은 많이 끼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중에서 반도체 얘기를 주로 할 거고 제가 이렇게 기록을 남긴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기록을 남겨서 저 혼자 봐도 되긴 하는데 사실은 이 기사를 보다 보면은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뉴스들도 많이 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올바르게 전달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유튜브를 찍어서 뭐 이게 굉장히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전 사실 그거 거의 기대도 안 합니다. 이게 뭐 이렇게 재밌는 영상도 아닐 뿐더러 좀 집에서 이렇게 간이 수고업식으로 이런 식으로 찍어가지고 누가 이걸 그렇게 많이 보겠어요. 특별히 관심이 있거나 보는 사람 아닌 다음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대하지 않는데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좀 오류가 많은 뉴스들 같은 거 좀 바로잡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런 것들에 현혹돼서 잘못된 투자를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도움을 좀 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저하고 좀 유사한 분야의 경험이나 이런 관심사를 갖고 있는 분들끼리 교류를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되게 커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기대하는 바입니다. 사실은 그냥저냥 뭐 제가 머물고 있는 세계에서 전 지금 회사원입니다만 반도체 분야에 있는 회사를 벌써 지금 25년째 다니고 있는 건데 그냥 한 분야에 그렇게 있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 접촉하는 사람들끼리만 맨날 접촉하고 맨날 생활이 하루하루 똑같거든요. 그래서 좀 비슷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끼리 교류를 많이 하고 싶다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게 꼭 무슨 어디인가 경제가 됐든 뭐가 됐든 도움이 되는 그런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사라든지 문화에 관련된 얘기도 하고 싶습니다. 자, 제가 좀 목이 좀 안 좋은 상태인데 그래도 뭐 너무 오랫동안 안 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이제 연휴 마지막 날인데 오늘마저 안 하고 있으면 또 이거 뭐 계속 시간 지나고 막 넘어갈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뉴스 관련된 거를 기사를 좀 제가 쭉 파워포인트로 정리를 했는데요. 최근에 나온 주요 뉴스들을 한번 정리를 쭉 해봤어요. 요것만 다 이해를 하고 계셔도 지금 현재 그 반도체, 전기, 전자 산업 관련된 큰 뉴스들은 다 알고 있다고 보셔도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2차 전지 같은 건 빠져 있는데 아무래도 반도체 위주의 뉴스다 보니까 우선 첫 번째가 뭐냐면은 TSMC라고 하는 대만의 회사가 있는데 이 TSMC 약자가 타이완 세마이컨덕터 매니팩처링 코퍼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대만 반도체 제조업체 뭐 이런 식으로 그대로 그냥 쓴 거예요. 아주 그냥 담백하게 뭐 이렇게 막 말을 꾸미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회사가 작년에 드디어 처음으로 사상 최초로 세계 반도체 업계에서 매출 기준으로 1위에 등극했습니다. 물론 파운드리 회사다 보니까 가트너 같은 경우는 이 회사를 랭킹에 포함시키진 않아요. 근데 이제 집계 기관마다 건 기준이 틀린데 파운드리 업체를 반도체 그 매출 업계 순위에다 포함을 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 이제 그거는 뭐 업체마다 관련 업체마다 시장조사 업체마다 기준이 좀 달라가지고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고 안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솔직히 그 포함시키고 안 시키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어쨌든 이 회사가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뜻인 거예요. 오랫동안 미국에 있는 인텔 회사가 반도체 업계 1위였다가 삼성전자가 그거를 최근에 뺏었죠. 그래서 한 1, 2년 정도 1위 자리를 차지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TSMC가 사상 최초로 회사 창립이 85년도인가 7년도인가 그런데 드디어 이제 세계 시장 1위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당분간은 이런 독주가 계속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에 반도체 관련된 투자에 나선다든지 또는 삼성전자에 투자한다든지 이러신 분들은 이 TSMC라는 회사를 모르시면 안 돼요. 이해를 제대로 하고 계셔야 어느 정도 뉴스에 대한 해석도 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행보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투자해야겠다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뭐 펀드에 그냥 맡겨두실 분은 그냥 펀드에 맡겨도 되는데 사실상 펀드에 맡겨도 많은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펀드에 맡겨가지고 제대로 수익 난 적이 없어. 나 맨날 돈만 까먹었다. 이래서 주식은 하면 안 돼. 막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시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전통적으로 부동산에다 많이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동산이 작년에 많이 까졌죠. 올해도 굉장히 안 좋다고 그러고. 근데 뭐 그렇다고 뭐라고 한 건 아니고요. 뭐 그거는 워낙에 그 이전에 또 많은 거품을 양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저는 뭐 부동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그런 얘기도 하고 싶습니다만 뭐 제가 그걸 가지고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반도체 얘기만 할 건데 이 TSMC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아무리 내가 펀드에다 가입해서 그냥 그 전문가들이 알아서 돈을 굴려주겠지라고 생각을 하셔도 이해는 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회사에 대한 이해라든지 뉴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하는 게 그게 좋을 겁니다. 뭐 전문가들이 알아서 돈을 잘 굴려주겠지라고 그냥 맡겨놓는 것보다는 왜냐하면은 펀드에 가입한 회사,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든지 증권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식을 계속 사야 돼요. 떨어질 줄 알아도 주식이 당장 떨어질 줄 알아도 주식을 사야 돼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참 되게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은 당장 고객들은 빼내겠죠. 왜 너희 수수료 받아먹으면서 왜 돈을 운용하지 않냐라는 식으로 고객들이 돈을 인출해 갈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의무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식이 빠지든 오르든 간에 주식 거래를 계속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 그냥
전문가한테 일임했으니까 잘 알아서 굴려주겠지라고 맡겨주는 거는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전에 실력도 없어서 그랬었지만 우리나라 펀드들이 굉장히 실력이 안 좋, 숫자적으로 실적이 안 좋은 거예요. 자, 어쨌든 TSMC에 대한 위상은 반도체 업계 1위에 오른 것도 오른 거지만 워렌 버핏이라 아주 유명한 투자자 있죠. 미국에 있는 유명한 투자자 워렌 버핏이 작년에 신규 투자를 하면서 그 포트폴리오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보게 됐고, 서학겜이라고 불리우는 그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 이제 국내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반도체 주식뿐만 아니라 통칭해서 가장 많이 산 주식 중에 세 번째가 바로 이 TSMC 주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워런 버핏 효과가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사실은 TSMC는 삼성전자 경쟁사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좀 아무래도 안 좋게 조금 적대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뭐 어차피 돈을 버는 입장에서는 그런 게 다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많은 서학개미 분들이 샀다, TSMC 주식을. 뭐 그런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이제 뉴스 제가 다 어디 가서 얘기를 할 텐데,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에 한창 얘기 나왔던 건데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도록 압박을 했죠. 그래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지금 계획까지 세우고 이래저래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뭐 앞으로 향후에 얼마나 그게 진척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이 있죠. 여러 가지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뭐 그건 뒤에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이 상당수의 매출을 지금 중국 시장에서 벌여들이고 있는 건데, 사실 미국에다가 저렇게 공장 짓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국이랑 사업하지 말라는 식으로까지 나오는 이 미국의 태도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워낙에 미국이란 나라가 힘이 센 나라고 또 거기 시장이 크기 때문에 무시는 할 수 없어서 일단은 따르는 모양새까지는 취하는 거죠. 그러놓고서 이제 어떻게든 이제 좀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저걸 갖다가 너무 강하게 몰아붙이면은 전쟁 나죠. 중국 입장에서도 뭐 굉장히 큰 손해를 보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데,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까지 얽혀가지고 지금 미국에서는 거의 생떼를 쓰듯이, 중국이랑 장사하지 말고 미국에다가 공장 짓고,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자국 내에 공장이 있고 없고 제조업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크게 중요한 것인지 이번에 뼈저리게 깨달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일본이 반도체 제국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 요건 아마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예전에 80년대라고 하니까 굉장히 예전인데 저 아주 어렸을 때인데, 80년대면 지금부터 이제 40년 전인데, 그때 한창 뭐 이 경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일본이 그 당시에 뭐 굉장히 거품 경제 어쩌고저쩌고 해가면서 주식과 부동산 엄청나게 오르고 그랬다가 그게 잃어버린 뭐 20년이나 30년이나 해가면서 90년대부터 경제가 가라앉은 걸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많은 기업들이 안 좋은 기업들이 있죠. 일본 입장에서 안 좋은 기업이. 근데 어쨌든 일본은 예전에 그 영광스러운 시대를 재현하고 싶어서 그동안 계속 노력은 했었는데, 참 이게 역사여서 그런지 그쪽 분야를 조사하고 공부하면 할수록 90년대 일본이 정말 안 풀립니다. 80년대는 그렇게 잘 나갔었다가 90년대 정말 안 풀리고 일이 꼬여가지고 기술력이 없고 실력이 없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계속 나락의 길로 걸어서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내내 그냥 계속 죽을 수는, 좀 안 좋게 표현하면은 90년대까지는 괜찮았겠죠. 90년대까지는 80년대 말이 아주 최상이었고, 반도체 업계 랭킹을 매기는데 인텔 하나 빼고서 다 일본 회사인 적도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엄청난 거였고, 반도체 탑10 안에 90년대에 좀 줄었다 하더라도 반도체 업계 순위를 매기면은 탑10 안에 일본 업체가 6개씩 있었어요. 6개, 7개씩. 80년대 말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9개까지 있었고, 인텔 하나 빼고서 다 일본 업체. 그런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랬었다가 지금은 순위 안에 지금 뭐 거의 하나도 없는, 이번에 발표한 거 보니까 하나도 없는 지경까지 돼서, 소니가 원래 9위, 10위 했었다가 이번에 드디어 소니마저도 10위권 밖으로 밀려났거든요.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프고 좀
서글픈 일이죠. 그래서 최근에 TSMC가 그렇지 않아도 일본 정부랑 해서 일본 구마모토현에다가 이제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이제 TSMC가 그렇게 바깥에다 공장을 짓는 거는 뭐 미국에다 공장 짓는 거는 뭐 좀 미국 정부가 좀 요청이 들어와서 입김 때문에 그런다 치더라도 또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게 지금 지정학적으로 좀 대만이 좀 불안하죠.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포석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만에 하나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미리 좀 준비를 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일본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지금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이런 식으로 팹 지을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번 일을 계기로 일본도 역시 야 이번 기회에 우리도 한번 미세공중 쪽으로 뛰어들어서 한번 과거의 영광을 재현해 보자라고 해가지고 2027년도에 뭐 2나노 반도체 개발 계획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뭐 저는 사실은 뉴스로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일본 반도체 부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거 사실 보나마나 안 될 거거든요. 중국이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서 안 되는 거랑 똑같이 일본에서 저렇게 얘기는 하는데 솔직히 저거 별로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할 텐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단 이렇게 돈만 갖다 붓거나 공장 세운다고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오랫동안 정체돼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어떤 인력을 대거 투입해서 따라잡아야 되는데, 미국 같은 나라는 워낙에 인력이 이제 소스가 다양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반도체 쪽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 그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뭔 소리냐,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얼마나 잘 나갔는데 라고 하실 텐데, 사실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가 잘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냉정하게 말하면 메모리 반도체가 잘 되는 거지, 나머지 비메모리 쪽은 많이 옛날보다 나아졌다고 해도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특히나 이 설계 실력, 설계 분야에 있어서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비교를 못해요. 근데 사실 그거는 꼭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못나서 그렇다라기보다 워낙에 인적인 리소스라든지 인프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들이 미국 같은 나라랑 경쟁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일본 같은 경우도 예전에 뭐 이 얘기를 지금 할 건 아니고 나중에 저 일본 반도체 재고에 대한 자료는 따로 만들어서 따로 영상을 할 건데, 일본 같은 경우도 예전에 정말 그 많은 반도체 업계 있고 이럴 때 교육열이 어마어마했었거든요. 뭐 7수를 해서 와스다 대학을 가고 10수까지 해서라도 동경대학을 가고, 그런 것들이 어떤 사회적인 성공으로 점치라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게 좀 너무 무식하고 좀 심하다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만, 자국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발전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 강인한 교육열이 사실 이것만큼 효과가 또 좋은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된 게 예전에 전자공학과가 가장 점수가 높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 시절의 영향도 적지 않다고 저는 봐요. 예. 그래서 그런 요소들 때문에 좋은 인재들이 아무래도 몰리고, 물론 이제 그 점수 몇 점 차이가 뭐 얼마나, 고등학교 성적 점수 몇 점 차이가 뭐 얼마나 크겠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그 말도 맞는데, 아무래도 가장 점수가 높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분야가 전자공학과다 보니까 거기에 우수한 인재들도 많이 몰리기도 했고, 때로는 굉장히 비범한 천재들도 많이 몰렸던 거죠. 그런 사람들 덕분에 사실은 오늘날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렇게 반도체 분야나 전기 전자 분야, IT 분야가 그래도 세계 시장에서 맹위를 떨치고 좋은 실적을 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서.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이 이제 의대 많이 가고, 그 다음에 의대로 가기가 좀 쉽지 않고 이러면은 차선택으로서 이제 생명공학 분야 전공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저는 이것도 나중에 우리나라가 바이오 분야 산업에 있어서는 좀 좋은 영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쪽으로 인재가 몰린다는 뜻이니까요. 반면에 요즘 상대적으로 좀 인기가 옛날보다 떨어진 전기 전자 분야라든지 특히 기계 분야 이런 쪽은 아마 우리나라 입장에서 나중에 많은 사양화되는 산업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또 봐야 될 거예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저는 뭐 일본 반도체는 보나마나 저거 쟤네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워낙에 주요 뉴스로서 요즘 많이
자로잡고 있고 또 그걸 보고서 혹해가지고 야 저거 일본 저렇게 쫓아오고 뭐 이러면 우리나라 반도체 뭐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셔서 뭐 반도체 쪽 주식들을 안 사시거나 뭐 그쪽으로 소극적인 투자를 보이시거나 이러신 분들도 있을까 봐 하는 얘기인데 저거는 보나마나 안 된다. 그 얘기는 나중에 자세히 할 거고요. 자, 우리한테 안 좋은 뉴스 중에 하나가 애플에 이어서 테슬라마저도 TSMC랑 계약을 합니다. 원래는 삼성이랑 얘기가 깊게 오갔었는데 테슬라마저 파운드리 그 전기차 관련된 그 전기차의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쪽 반도체를 엄청 개발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굉장히 고성능의 반도체가 들어가다 보니까 나노급도 뭐 4나노, 3나노 막 이랬었는데요. 테슬라가 삼성이랑 할 것 같이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고 삼성에서 꽤 공을 들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결국은 TSMC랑 계약하기로 맺었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상 TSMC는 굉장히 메인 고객사를 지금 다 데리고 있는 거죠. TSMC는 지금 뭐 팹이 없어가지고 물량이 모자라가지고 그냥 고민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고객사에서 10을 요구를 해도 우리 7, 8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부르는 게 가격이 되는 정말 마진율 높은 장사를 하게 되는 거죠. 제조업이면서 TSMC의 실적을 보면 제조업인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막 40%, 50%막 이런 식으로 50%까지 넘진 않겠지만 40%가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실적을 보입니다. 미친 거죠 거의. 이게 제조업에서 나올 숫자인가 싶을 정도로 그만큼 어떻게 보면 비싸게 판다는 얘기도 되겠지만 그래도 고객들은 TSMC에 대한 서비스에 만족을 하고 TSMC랑 일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그거를 배워야 된다고 하는데 잘 안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 굉장히 크게 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 3나노예요. 3나노. 왜냐하면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에서 작년 6월, 7월 달 이때쯤에 여름결에 세계 최초 3나노 반도체라고 해가지고 웨이퍼까지 딱 들고서 그때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거기에 직접 팹 투어까지 시키고 그 3나노 반도체 웨이퍼 위에다가 사인까지 곁들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갔었죠. 그래서 뭐 사진 찍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상 제가 가장 처음으로 먼저 올린 영상이 삼성전자 3나노에 대한 얘기였는데 그 삼성전자 3나노에 대해서 제가 좀 그렇게 얘기했죠. 이거는 진정한 파운드리는 아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있는 에이직 업체, 아주 소형 에이직 업체인데 뭐 가상화폐 제조한 업체라고 그러는데 중국이 지금 가상화폐 저지하고 있는 마당에 그 회사가 얼마나 큰 매출을 올리는지 전 솔직히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봐봤자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굉장히 소형 업체일 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삼성 입장에서도 이제 리스크 양산에 대해서 리스크 프로덕션이라는 개념이다 보니 뭐 이렇게 처음부터 대형 업체를 잡진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엔 그랬다라기보다는 아직까지 대형 업체들이 삼성의 3나노를 신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에이직이라는 게 중요한데 에이직이 뭐냐면은 ASIC라고 해가지고 주문형 반도체예요. 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이라 해가지고 파운드리하고 좀 많이 다른 게요. 이거는 제조업체에서 설계부터 제조 생산까지 거의 대부분 다 도맡아서 하고 고객사는 그냥 설계를 이런 방향으로 해달라 뭐 이런 식의 전달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아예 만들어만 주고 고객사들이 설계 도면 다 해갖고 와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딱 여기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각 회사마다 설계 스타일도 다 틀리고 얘가 어떤 식으로 의뢰가 올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다 받아내야 돼요. 그 제조가 굉장히 뛰어난 상황이 돼야 되는데 이 삼성전자 3나노의 그 에이징 형태의 그런 비즈니스밖에 지금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다른 고객사들이 좋아하지 않는 거죠. 나 이러이러한 거 필요한데 그런 거 IP라든지 그런 설계 기술 하나도 없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건 삼성전자 스타일, 삼성전자의 IP 스타일에 맞는 제조일 뿐이지 고객사들 스타일에 맞는 제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선호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삼성전자 3나노에 대해서 시장에서 별로 그렇게 우리나라 내에서만 뉴스로 나올 뿐이지 가만히 보면은 해외에서 뉴스는 거의 안 나와요. 그리고 별로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보지도 않고 물론 TSMC의 3나노도 문제가 있는 것도 있겠죠. 찾아보면은 한번 비교를 저것도 뒤에 가서 제가 해보려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3나노 이번에 도입하면서 뭐 GAA, MBC 구조다 해가지고 뭐
아주 새로운 구조로 처음으로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반도체라고 하는 게 물론 새로운 신기술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돈 버는 게 최고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수익성 있게 버느냐, 그러려면 얼마나 품질에 문제 없이 고객사가 요구한 물량을 대느냐 이거에 대한 건데 그거에 있어서 아직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TSMC 같은 경우는 그 삼성전자의 3나노랑 다른 구조로 3나노를 내놓았죠. 작년 말에. 아직 여전히 핀팻 구조로 된 걸로. 그래서 이거를 반도체 쪽을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만 얘기 들으면 되게 재미가 없을고 뭔 말인가 할 텐데 어쨌든 그걸 좀 더 뒤에 가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직은 뭐 처음으로 삼성전자가 먼저 3나노 제대로 3나노를 내놨다라고는 하지만 별로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오르거나 그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별로 의미 없다라는 얘기. 하도 이게 뉴스로 많이 나오길래 솔직히 저는 이거 뉴스 볼 때마다 너무 지겨워가지고 기자들이 얼마나 저걸 이해하고 쓰는가 싶기도 하고 좀 보면은 다 다른 기자들이 쓴 기사 그냥 복붙 하듯이 복사해서 붙이고 하듯이 별로 공부도 안 하고 쓴 기사에다가 되게 엉터리 같은 얘기도 많아가지고 괜히 또 이거에 혹해가지고 아 뭐 삼성전자가 3나노 처음 내놨다는데 주가 오르지 않겠어 해가지고 주식 덜컥 샀다가는 물립니다. 그런 실수는 하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한창 반도체 쪽이 실적 저하여서 아이고 여기 잘못 썼네요. 2023년도인데 제가 이거 되게 오타를 쳤네요. 예, 적자설이 지금 나서고 있죠. 이게 지금 아이고 제가 뒤에 가서 얘기할 건데 지금 이렇게 이거를 고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적자설까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감산을 하네 안 하네 그러는데 뭐 그것도 뭐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인위적 감산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것도 말장난이죠. 인위적 감산이 없으면은 시장에 디메인드가 없을 때 시장에 따른 감산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뭐 좀 말이 그런데 인위적 감산이 없다는 게 일부러는 감소시키지 않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건 너무 말장난 같은 소리인 게 전 솔직히 그 뉴스 보고서 그 기사 보고서 좀 속으로 되게 웃었습니다. 그걸 또 열심히 받아 적어서 언론에 내는 기자들도 문제고 인위적 감산이라는 게 결국은 일부러 감산을 시킨다는 얘기인가 본데 어차피 시장에서 물건이 줄어들고 수요가 없으면 당연히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감산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서 오더가 없고 인벤토리라고 그러죠. 계속 그 재고가 쌓이고 이렇게 되면은 그걸 누가 계속 만들겠어요. 그러면은 시장 동향에 따른 감산을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인위적 감산은 없고 시장 동향에 따른 감산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무슨 대단한 얘기라고 인위적 감산은 없다, 인위적 감산은 없다 그걸 갖다가 기자들이 그렇게 복사해서 붙이고 받아적고 해가지고 기사를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 사실 되게 의미 없는 얘기예요. 인위적 감산은 없다. 진짜 의미 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정말.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다. 인위적 감산을 해가지고 가격을 올린다든지 다른 여파를 말하는 것일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를 과연 기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서 기사 썼는지 저는 못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사 썼을 때 그 내용을 보면 아는데 그렇게까지 이해하고 쓴 내용이 아니에요. 자, 뭐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이 삼성 스마트폰 경쟁력이 저하다. 많이 저하됐다.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기사가 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부가 한때는 굉장히 잘 나갔었고 그때가 이제 2013년, 14년 요럴 때 중국 시장에서 마켓시에 1위 하고 이럴 때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번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 또 엄청나게 쪼그라들었고 지금 뭐 아무래도 삼성전자는 하드웨어가 강점인 회사다 보니까 그 삼성전자의 하드웨어 기술을 전면에 내세워서 그 플립폰이라고 그러죠. 플립폰이 아니라 폴더러, 갤럭시 폴더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접는 형태로 해서 계속 나오고 하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저거 왜 접는지 모르겠다라는 거랑 내구성이 너무 약하다라고 하는 거랑 대신 이제 무게가 가벼워서 그 여성들 그 컴팩트 마냥 그렇게 생긴 그 형태 그런 폴더형 뭐 가로 세로 폴더 얘기할 때고 그런 형태의 폴더형은 대신 좀 가벼워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 정말 편하더라 뭐 그런 정도. 그러니까 장단점을 얘기한 건 들었는데
사실 그것도 제값을 받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오죽하면은 인터넷 사이트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99,000원짜리 물건들 많이 풀려 있거든요. 물론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뭐 통신 요금이 좀 비싸다든지 여러 가지 해가지고 실제로 99,000원이 아니라 제값을 어느 정도 받는 거긴 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런 식으로 물량이 풀리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신제품이 나와도 곧 소비자들이 안 사죠. 기다렸다 그런 거 풀릴 때까지 기다렸다 사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그래서 사실 그건 별로 좋은 가격 정책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하는 걸 봐서는 저는 갤럭시 폴드 그렇게 잘 팔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저도 뭐 다른 거 쓰고 있는데 호기심에 몇 번 보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마음이 가지도 않아요. 그게 이제 그런 폴더형 폰을 꼭 써야만 하는 어떤 그런 동기 유발이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어플리케이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하드웨어 쪽만 발달하고 소프트웨어가 없다 보니까 그거에 관련된 앱이 몇 개만 있어도 뭔가 얘기 스토리가 될 텐데 그런 면에서 좀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인세 이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 건데, 근데 이 법인세 이슈는 사실은 제가 요거는 뭐 세금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워낙 예민한 얘기여서 세금자가 빠졌네요. 예민한 얘기여서 또 이것도 그렇게 좀 말은 되게 조심스럽게 하는 건데 한창 뉴스에서 이것도 너무나 삼성 쪽에서 그냥 기업체 쪽에서 손을 들어가지고 정치인들은 그냥 맨날 진흙탕 싸움만 하고 있다. 기업체 도와줘야 된다. 우리나라 법인세 너무 비싸다. 계속 이런 뉴스들을 벌이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좀 공론화 해가지고 잘 봐야 됩니다. 정말로 세금을 많이 내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세금이 각 국가마다 다 체계가 되게 복잡하기도 하고 30%면 뭐 30%, 25% 이렇게 법인세 세율이 있는데 그거 내도 되돌려받는 것도 굉장히 많고 개인들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 세율은 아무도 몰라요. 너무 복잡하게 해놔가지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쪽 자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법인세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하는 반박 자료도 있어요. 너무 그 자료가 없길래 전 오히려 그걸로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도 있는데 이건 한번 공론화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봐야지. 그냥 무조건 언론에서 법인세 비싸다, 법인세 비싸다 그렇게 얘기할 거니까 실제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2배 이상 비싸다고 그러는데 전 솔직히 그 말은 못 믿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로 2배 이상 비싸다 그러면은 아예 본사를 옮기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래저래 방법을 써가지고 세금 안 내는 방향으로 세금을 최대로 줄이는 방향으로 가지 그걸 순진하게 그걸 다 낼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그거는 전 못 믿겠어요. 솔직히 좀 저는 그 언론들은 워낙에 언론들이 좀 잘못 쓰는 뭐 그게 고의가 됐든 아니면 잘 몰라서 썼든 그렇게 하지만 너무 한 방향으로 그냥 다 기업체의 편을 들어주는 식으로 해서 법인세 비싸다 법인세 비싸다는 기사는 솔직히 못 믿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론에서 한번 따져봐야 될 거는 얘기지 그렇게 얘기할 거리로 그냥 뭐 한두 언론사에서 얘기할 거리로 때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뭐 뉴스 나온 얘기인데 대만 TSMC가 뭐 지난해에 비해서 뭐 50%나 증가했다. 엄청나게 늘어났다. 애플 덕이 컸다라고 여기 막 써있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기사도 또 애플 덕이 정말 컸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중국에서 퍽스콘에서 지금 꽤 문제가 있었죠. 중국이 이제 코로나가 크게 퍼지는 바람에 그래서 오히려 작년 4분기 때 애플 아이폰이 제대로 제조를 못 해가지고 아마 이거 쪽에서 큰 매출이 발생이 그렇게 생각보다 못했을 거예요. 근데 마치 애플 하나 때문에 이렇게 크게 증가한 것처럼 쓰는 것도 이것도 저는 솔직히 좀 문제가 있는 기사라고 봅니다. 이건 누가 쓴 거 그냥 베껴 썼거나 아니면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자세히 공부도 안 하고 쓴 거지 이거가 그대로 사실은 아닐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무려 50%나 증가했는데 그게 과연 애플 때문이냐 좀 아닌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뭐 TSMC는 엄청나게 늘려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미국 투자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 TSMC라는 회사에 대해서도 아직 잘 모르는 아주 그냥 초보가 아니긴 합니다만은 요즘은 일반인들도 많이 아시길래 제가 초보라는 표현을 쓴 건데 TSMC라는 회사 소개를 좀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이완 세마이컨덕터 매니팩처링 코퍼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타이완 반도체 제조업체라고 하는 거 이걸 그냥 아주 담백하게 쓴 거예요. 87년도인가 5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그 마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담백하죠. 실제로 회사 앞에 가면 이제 이런 게 걸려 있는데요. 상징물이 걸려 있는데 중국 사람들 특유의 이제 빨간색 좋아하니까 TSMC라는 글자를 빨간색으로 했고 요 모양은 이제 웨이프 모양이죠. 이런 웨이프 모양인데 요게 이제 몇 개를 갖다 요런 식으로 여기는 뭐니 검게 보입니다만 몇 개가 좀 이웃이랑 다르게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죽은 다이 이거 하나를 다이라고 말하거든요. 죽은 다이를 이런 식으로 마킹하는 걸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실질적인 웨이퍼 표현을 넣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마크로서 되게 촌스러워요. 옛날에 만들었다는 티가 너무 납니다. 옛날에 만들었다는 티뿐만 아니라 이거는 디자인에 대해서 정말 초보자가 만든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식의 마크예요. 근데 어쨌든 이거 하나 만들어서 계속 쓰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사실 이런 로고를 만들게 된 어떤 계기라든지 아니면 뭔가 사연이 있을 법도 한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 로고는 잘 아실 거고요. 자, TSMC는 현재 세계 반도체 업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얘가 옛날 자료예요. 그냥 이게 트렌드만 보시라고 해서 갖고 온 거고 지금은 56%인가 이렇게 될 거예요. 더 늘었어요. 어쨌든 절반이 넘고 특히나 이 선진 공정 이게 어드밴스드 노드거든요. 앞서 나가는 노드 기술 공정 여기에서는 이제 80%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뭐 이거는 노드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숫자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70%라고 쓴 자료도 있는데 그거는 뭐 이 어드밴스드 노드를 갖다가 뭐 7나노냐, 5나노냐, 10나노냐 뭐 어느 기준으로 두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예전에 제가 회사 다닐 때 이 TSMC에 대해서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로 이 회사는 약점이 뭘까 싶을 정도로 약점이 없었어요. TSMC 약점에 대해서 써봐라 그런 숙제를 많이 받았는데 정말 없었어요. 정말 이 회사는 예, 워낙에 마켓시어가 높아서 그런 건지 몰라도 이 회사의 입김들 회사가 굴러갔고 무엇보다 서비스 쪽 기술력도 기술이면 이 서비스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전담해서 밤늦게까지 주말이고 뭐고 가리지 않고서 오죽하면 회사에서 10시, 11시가 넘어도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다라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솔직히 좀 죽어나고 이 TSMC가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고 거기에서 이제 현지 직원을 뽑는데 현지 직원들이 무슨 회사가 일이 이렇게 많냐고 막 불평할 정도로 제가 그 기사도 이제 뒤에 갖고 왔는데 돈 많이 준다고 TSMC 오지 마세요라고 하소연을 했다고 그러는데 미국 애들은 우리나라보다도 일 안 하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너무나 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뉴스도 좀 저는 잘 모르겠는 게 TSMC가 이번에 미국에다 공장을 처음 짓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다 이미 알았을 텐데 왜 최근에 그런 뉴스를 내보내는지 사실 저는 그것도 좀 의아합니다. 그냥 최근에 뭐 바이든 대통령 땜이 요구해가지고 새로 팹을 짓는 어쩌네 이러니까 누가 아마 관련된 조사를 좀 했던 모양인데 좀 안 좋은 뉴스를 또 일부러 약간 싫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근데 돈은 또 엄청나게 준다는 또 뉴스도 나오기도 했고 뭐 그랬습니다. 어쨌든 완벽한 업체이고 제가 기억하기로 2004년도 5년도 때부터 20위권 안에 들어왔었어요. 그때 반도체 업계 18위인가 그랬었는데 그 후로 계속 상승하더니 2010년대에 넘어 들어왔나? 그때부터 10위권 안으로 들어오더니 여기는 3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틀렸죠. 이거 옛날 자료다 보니까 이게 틀렸는데 지금 1위입니다. 이번에 집계한 걸로는 이제 세계 반도체 업계 1위로 됐어요. 근데 그게 시장조사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가트너에서 한 거를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가트너 같은 경우는 시장조사 업체 이름입니다. 가트너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를 포함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가트너 기준으로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업계 1위예요. 근데 이제 아이서플라이나 이제 다른 업체들은 파운드리도 포함시키기 때문에 파운드리를 포함시키면 TSMC가 1위입니다. 사실은 시장조사 업체가 뭐 얘네 1위다라고 얘기해주고 안 해주고는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매출만 비교하면 되는데 매출이 TSMC가 삼성보다 앞섰기 때문에 TSMC가 1위라고 봐야 돼요. 자 여기 잠깐만 얘기해 보면은 TSMC랑 삼성전자 이외에 UMC라는 회사도 있어요. 나중에 한번 파운드리에 대해서 자세히 더 얘기를 해볼 기회가 있다면 이제 이런 비교도 해보면은 이제 이런 역사를 알 텐데 UMC는 이 이름 보면 아시겠지만 이 TSMC랑 비슷한 원리로 지은 거예요. United Manufacturing Corporation 이렇게 해가지고
TSMC보다 오히려 파운드리는 조금 더 일찍 시작했어요. 되게 비슷한 업체입니다. 굉장히 가까이 있고요. 희한하게 어떻게 또 그렇게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창업자 둘이 있다가 AMD랑 인텔처럼 창업자 몇몇 그룹이 있다가 서로 갈라지면서 회사가 두 개가 생겼나 싶었는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보통 TSMC의 모리스 창이 처음에 파운드리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오히려 회사를 먼저 만든 건 UMC입니다. 이것도 좀 특이한 포인트인데 UMC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UMC는 사실 2000년도, 2001년도 이때만 하더라도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TSMC랑 UMC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10대 7 정도? TSMC가 10이면 UMC가 7 정도로서 그렇게 격차가 크지 않았는데 지금은 뭐 완전히 UMC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벌어졌어요. 여기 3위 UMC에 대한 비중이 7%로 돼 있죠. 그러니까 52%대 7%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8분의 1, 7분의 1 정도. 지금 여기가 비중이 더 올라갔으니까 더 벌어졌겠죠. 얘가 56%면 딱 8분의 1이네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벌어진 거죠. UMC는 첨단 공장이 없습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언제부턴가 TSMC보다 비중이 확 줄어들었고 제가 한창 TSMC를 연구하고 조사할 때는 이미 TSMC가 UMC의 3배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3대1 식으로 된 거죠. 10대 30 뭐 이런 식, 10대 3 이런 식으로.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더 줄어든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첨단 공정에 대한 투자를 못하고 그냥 어느 수준에서 이제 그 더 이상 투자 못하고 이제 가라앉은 거예요. 제가 알기로 아마 28나노, 20나노가 있나? 20나노는 시장에서 거의 없기 때문에 28나노에서 UMC는 그냥 멈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이게 글로벌 파운드리라고 하는 업체인데 이거는 이제 미국 쪽에 근 본거지를 두고 있고 원래 이쪽 업체가 그 아부다비 쪽에 이제 사우디 그쪽에서 아랍 계열에서 투자를 해서 만든 업체였는데 한때는 이 업체를 통해서 아랍 쪽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라는 꿈까지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운영이 잘 안 됐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매각을 했고요. 이제 이 업체는 몇 년 전에 미국 시장에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회사도 역시 선진 공정 노드는 포기했어요. 그래서 28나노 이하의 로드맵은 제대로 없습니다. 14나노는 삼성이랑 같이 공동 개발 비슷하게 해서 또는 삼성에서 공정을 사는 식으로 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거의 제대로 없어요. 근데 워낙에 이제 스페셜리티 공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시모스 공정에다가 여러 가지 옵션을 넣어가지고 좀 특별한 제품을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쪽에 대해서 굉장히 강자다 보니까 퀄컴하고도 일을 많이 하고 있고 은근히 매출 많이 올리고 있어서 그럭저럭 괜찮은 회사입니다. 인텔이 이 회사를 한때 인수를 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아직 뭐 특별히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만 언제든지 그럴 수 있죠. 인텔도 파운드리에 이제 진출을 선언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SMIC라고 있는데 얘가 이제 유일하게 중국 회사예요. 독특하게. 그리고 약 5%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나름 생긴 설립한 지는 꽤 됐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 됐고 2002년도인가 4년도인가에 미국 나스닥에 상장도 했었는데 한때는 TSMC를 따라잡겠다고 막 선언을 했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반도체라는 게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한때 TSMC랑 소송도 겪고 했던 게 같은 중국 계열이다 보니까 TSMC 공정도 많이 카피해갔고 물론 그건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 아무래도 이제 선두주자법 원래 그런 좀 카피라고 얘기하면 좀 약간 안 좋게 들리는데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응용을 많이 하죠. 예, 아무래도 선두주자에 대해서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선두주자가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본따서 많이 하죠. 네, SMIC 같은 경우는 노골적으로 너무 많이 하다가 거의 기술을 통째로 들고 나오듯이 하다가 이제 소송까지 가고 뭐 이런 일이 있었던 거고 중국 정부가 워낙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살아있는데 최근에 7나노 반도체를 여기서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주목을 받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아직 어느 정도 되는지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중국 정부에서 놓지 않고 있고 중국의 수많은 그 팹리스 업체, 설계 업체들에 대해 하고 비즈니스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좀 주목해 봐야 되는 업체입니다. 자, 이거는 삼성전자 이제 실적인데요. 요거를 갑자기 들고 들어온 이유가
이 파운드리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드리려고 파운드리 비즈니스에 대해서 조금 보실 필요가 있어가지고 이제 한 건데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거 잘 모르실 거예요. 뭘 모르냐면은 잠깐 여기 사업 부분을 보면은 뭐 영업이익까지 안 보더라도 매출 이렇게 쭉 보고 이렇게 쭉 보시면은 CE라고 하는 게 가전, 흔히 말하면 가전이에요. 커스터머 일렉트로닉스고 IM이라고 하는 게 이제 흔히 무선사라고 말하는데 여기도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습니다만 그냥 스마트폰 사업부라고 보셔도 돼요. 다른 쪽은 워낙 비중이 작기 때문에. 그 다음에 DS가 디바이스 솔루션이라고 해가지고 반도체 쪽을 말하는 거고 여기에 물론 이제 디스플레이 쪽도 있어요. 뭐 하만도 들어있다가 하만이 따로 잡혀 있구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DS 부분도 반도체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냥 러프하게 해서. 그러면은 사실은 여기 실적 매년마다 숫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IM이랑 스마트폰 사업부하고 반도체 사업부가 삼성전자 실적을 견인하는 거예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근데 반도체 사업부는 수익성이 굉장히 좋긴 한데 굉장히 진폭이 커요. 이러다가 벌써 옛날에 만든 자료여서 옛날 건데 이러다가 갑자기 확 꼬꾸라지고 뭐 적자만 나온 얘기가 막 들고 해서 잘 나올 때는 막 여기 지금 150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기 나온 숫자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요 숫자 대 요 숫자 그냥 비교해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40%가 넘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 TSMC 영업이익률이 40 몇 프로씩 된다는 거 보고 제가 이제 어마어마하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삼성전자도 이 반도체 사업부가 잘 나갈 때는 이렇게까지 됩니다. 물론 안 나갈 때는 막 되게 떨어지기도 하고 뭐 적자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 왜 이렇게 부침이 심하냐? 메모리 가격이 워낙에 진폭이 심해서 그래요. 그거는 삼성전자의 매출, 반도체 매출의 대부분은 메모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메모리 가격이 아주 춤을 추기 때문에 메모리 가격이 막 잘 시장 좋고 이럴 때는 막 2배, 3배씩 올라가다가 가격 떨어지면 막 반토막 막 3분의 1 토막 막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부침이 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진폭이 큰 겁니다. 그래도 삼성전자는 고정된 거래선이 있어 그나마 다행인데 SK 하이닉스가 그게 더 심하죠. 미국의 마이크론이랑 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반도체 사업부는 순이익이 큰 건 좋은데 너무 부침이 심하다, 변동이 심한 거고 무선 사업부는 순이익률이 낮아요. 이 큰 매출, 큰 비중 차지하는 건 좋은데 순이익률이 많이 낮다. 녹색으로 표시한 게 이제 순이익률인데 물론 이제 원래 가전이나 TV라든지 뭐 모니터, 뭐 이런 냉장고, 세탁기 이런 식의 에어컨 이런 가전 사업 쪽이 사실은 큰 순이익이 나는 사업이 성격이 원래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 스마트폰 쪽은 많이 떨어지는 게 원래 이렇게까지 안 나갔어요. 오히려 엄청나게 벌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이제 얘기는 합니다만 그것도 다 얘기가 안 되는 게 물론 이제 이렇게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그러면 애플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애플은 도저히 막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순이익을 보이고 있거든요. 애플이 아이폰 하나 팔아서 물론 이제 아이폰에다가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옵션이랄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것이랑 주변 기기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이제 그 애플이 생태계를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쪽에 여러 가지 앱도 올라가 있고 그걸 통해 여러 가지 파생 비즈니스가 많이 있는데 거기 뭐 게임도 있고 뭐 이것저것 음악 듣는 것도 있고 팟캐스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속에 어떤 광고라든지 뭐 앱을 통한 결제에 대한 어떤 비용이라든지 그런 식의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있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폰 비즈니스 하나 뭐 맥북이나 이런저런 비즈니스 있습니다만 그건 삼성전자로 치면 이제 노트 비즈니스랑 똑같은 건데 아이폰 하나 그쪽에 관련된 사업만 해가지고도 삼성전자의 전체 이거 합친 것보다 훨씬 많고 순이익도 더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칠 노릇인 거죠. 삼성전자는 종합 전자 업체로서 반도체랑 전자제품까지 다 아우러서 전 세계에 이런 회사가 되게 드물어요. 옛날에 소니가 그랬죠. 옛날에 소니가 그랬는데 지금 이제 소니가 몰락을 했는데 사실 그런 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삼성전자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게 80년대만 하더라도 소니가 그렇게 될 줄 정말 몰랐어요. 저 같은 경우는 워크맨 세대였는데 소니 워크맨이라든지 예전에 일본 제품들이 시장에서 받던 대우를 보면은 지금의 모습하고는 정말 거리가 멉니다. 그거 보면은
영원한 거 정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삼성전자도 언제든지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 들면은 이게 세상산 이게 비즈니스라는 게 만만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것만 해도 삼성전자가 대단한 건데 정말 미래는 이제 모른다는 거죠.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 애플에 비하면은 솔직히 많이 보잘것없다. 전 세계 스마트폰 순이익의 80% 이상을 다 애플이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것도 이제 많이 줄은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 중국 업체들도 약진하고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줄어드는 건데 오히려 점점 애플 스마트폰이 세계 시장에서 마켓 시어가 점점 늘고 있는 형국이어서 다시 또 예전처럼 애플이 전 세계 스마트폰 순이익의 90%를 가져가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다른 업체들 막 적자나고 막 이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삼성전자가 한 7, 8% 가져가고 애플이 90% 가져가던 시절도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런 시대가 안 온다고 보장을 못해요. 지금처럼 이렇게 아이폰이 팔려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혁신이 없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잘 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팀 쿡을 가리켜가지고 현재 애플의 CEO죠. 팀 쿡을 가리켜가지고 야 정말 돈 버는 거에 대한 기술은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반도체 얘기죠. 근데 이제 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도움을 드리려고 전에 한번 했던 얘기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한 건데 삼성전자는 현재 실적 기원이 이제 메모리예요. 그래서 메모리 실적이 저조하면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라고 썼는데 사실 저는 만약에 삼성전자가 메모리에 대한 경쟁력을 잃게 되면은 저는 뭐 삼성전자 주식은 거래 안 합니다만은 아마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려움에 빠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주식은 당장 던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업부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사업부는 경쟁력이 없거든요. 메모리 사업, 그러니까 반도체 사업부 내에서도 메모리 사업부만이 이제 아주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나머지는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확실하게 미래 성장 동력을 잘 못 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로봇 업체 하나 이제 거기다가 큰 투자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아주 뉴스로 크게 나왔었고 여기다가 제가 그 뉴스는 안 넣네요. 생각하고 보니까 그것도 좋은 뉴스긴 한데 나중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엄청나게 뉴스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파운드리예요.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 비즈니스를 아마 삼성전자가 차세대 비즈니스 성장 동력으로 갖고 가려고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방향도 맞는 것 같고 지금 반도체 업계의 최대의 관심사 중에 하나는 파운드리 비즈니스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쪽에 관심사를 가지고 있고 이걸 어떻게든 키우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 3나노가 약간 무리해서 내놓은 건데도 불구하고 그 3나노 가지고 그렇게 프로모션 해가면서 전 세계에서 최초로 만들었다는 거를 막 뉴스로 때리고 이랬는데 제가 그 뉴스를 옛날에 2000년대 중반까지 한창 뭐 1기가 D램을 만들었네 4기가 D램을 만들었네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고 뉴스로 나오는 그 시절 때 이후로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런 뉴스 나오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언론에서 크게 얘기는 했는데 매출로 지금 이어지는 그거는 별로 안 보이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얘기입니다만 저는 별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TSMC가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옛날에 비하면 많이 나아지긴 했습니다만은 TSMC가 너무나 잘하고 있어서 크게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설사 크게 실수한다 하더라도 삼성한테는 안 올 것 같다.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거가 좀 문제예요. 자, 그래서 파운드리 하는데 이것도 또 제가 여태까지 얘기해 놓고서 제대로 설명을 안 해드렸는데 아까 뭐 얘기한 그 아까 얘기한 게 있군요. 네, 위탁 생산이라는 뜻이고요. 고객사로부터 이제 도면이랑 주문 사양 받아서 생산만 전문합니다. 생산 전문, 제조 전문 업체. 네. 만들기만 열심히 잘 만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파운드리를 되게 좀 저급하게 본 시절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대장간 반도체라는 비유를 들은 적이 있을 정도로 그거 무식한 애들이 하는 거다 내지는 뭐 야 그거 되게 급 떨어지는 기술력 없는 애들이 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TSMC 같은 회사가 옛날에 할 때는 사람들이 보고서 인정도 안 해주고 TSMC가 처음에 회사를 설립하고서 투자를 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녔고 삼성에도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때 홀대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그것도 카더라기 때문에 얼마나 정확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지금은 이제 이렇게 된 거고 예, 이렇게
엄청난 성장을 이렇게 온 거죠. 네. 그러면서 어떤 기업 문화라든지 그동안 쌓아 올린 게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주 뭐 고객사들로부터 굉장히 신뢰를 얻고 있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 문제가 뭐냐면은 메모리 잘하는 건 좋은데 너무 얘가 움직임이 큰 거예요.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언제까지 메모리가 1등 할 거냐. 1등은 할 것 같아요. 5년 지나도 1등 할 것 같고 10년 후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5년 지나도 뭐 이거는 바뀌지 않을 거다. 워낙 탄탄하게 D램이랑 낸드. D램은 컴퓨터에 들어가는 또는 우리 모바일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D램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잠깐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가지고 있는 그런 식의 개념인 거죠. 뭐 다이나믹 액세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막 약간 나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예전에 컴퓨터 사면은 뭐 16메가, 64메가 막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옛날 얘기고요. 지금은 8기가, 16기가 뭐 이렇게 달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업체들이 1위, 2위 하고 있다. SK 하이닉스는 예전에 현대전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IMF 때 현대전자하고 LG 반도체 합쳐가지고 하이닉스라고 나왔다가 나중에 SK그룹에 이제 인수가 됐어요. SK 하이닉스라고 나온 거죠. 그래서 낸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흔히 말해서 USB. 여러분들 이제 USB 메모리 같은 거 들고 다니죠. 16기가, 32기가, 64기가로 해가지고. 그래서 얘가 이제 지금 SSD라고 하는 그 하드 시장까지, 하드디스크 시장까지 잠식해 갔기 때문에 요즘 웬만한 노트북들은 다 낸드 달아서 SSD 달아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도 이제 삼성전자가 이렇게 잘 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있고 이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체가 아무래도 큰 영향을 끼치는데 영향을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것만 있어도 되지 않느냐? 물론 이것만 있어도 잘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생각하는 거는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모르고 예전에 일본 업체들이 이렇게 깨져나가는 걸 봤기 때문에 언제 이게 따라잡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들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전에 겪었었던 그런 일본 업체들이 어떤 실수한 거, 미국 업체들이 실수한 거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반면 교사로 삼아가지고 그 분야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메모리 시장을 갖다가 굉장히 견고하게 했습니다. 옛날에 치킨 게임을 계속 벌려가면서 경쟁자들 떨쳐버려가지고 일본 업체 다 망하고 대만 업체들 다 거의 망하고 뭐 존재감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없어지다 보니까 여기 대만 윈본드라고 있는데 이제 거의 없는 셈인 거죠. 나니아 윈본드 옛날에 이 업체들 비중이 이렇게 작진 않았는데 다 망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선진 공룡 하지도 못하고 돈이 없어가지고 크게 투자도 못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떨쳐버려가지고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이제 3등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낸드 같은 경우는 일본 키옥시아도 있고 또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이라고 이렇게 있긴 있는데 이 업체들은 이제 이런 사연에 걸쳐가지고 사연을 통해서 남아 있는 거죠. 사실은 이 둘 다 예전에는 일본 시장이 일본 업체들이 다 꽉 잡던 시절이 있었던 건데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로직 공정에서도 첨단 공정을 만들어야 된다. 사실 삼성전자는 이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C라고 가전제품 쪽도 만들잖아요. 스마트폰도 만들고 TV도 만들고 거기에도 이제 최첨단 반도체 칩이 들어가는데 그럼 그 회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내부에 공급업체, 삼성전자 반도체라고 하는 공급업체가 있으면 좋은 거죠. 이게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잘 미처 캐치를 못하는 부분인데 이게 굉장히 큽니다. 언론에 잘 안 나와 있어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갤럭시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에서 나오는 부품들도 있고요. 퀄컴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부품도 있고 여기저기 거가 거기에 다 공급이 되게 되어 있어요. 소니 에릭슨 같은 회사 부품도 있고 그래서 ST 마이크로군요. 소니 에릭슨 옛날에 휴대폰 시절 얘기고 ST 마이크로라는 제품도 있고 지금은 이제 거의 뭐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예전에 TI 것도 많이 썼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공급을 받던 시절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에 칩도 들어간다는 거는 사실 삼성전자 내부 사업부 입장에서 굉장히 큰 거예요. 남들보다 신제품 낼 때 굉장히 적기에 빨리 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르는 회사 두 회사가 비즈니스를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 해당 분야에 대해서 미팅도 여러 차례 해야 되고 NDA도 맺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그런 계약적인 그런 사전적인 작업에 걸쳐서 몇 달이 걸리는 경우가 허다한데 삼성전자는 한 회사에 있다 보니까 얘가 이제 위에서 한마디 하면 바로바로 일이 진척이 되는 거죠. 굉장히 빠르게 진척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것도 진짜 한번 크게 그 유튜브에서 한 몇 시간 동안 얘기할 거리가 되는 건데 예전에 갤럭시 스마트폰을 그렇게 빠른 시기에 내놓을 수 있었던 게 다른 경쟁사 업체 대비 그래서 노키아나 모토로라 같은 회사들이 자리를 못 붙이고 결국은 LG조차도 자리 못 붙이고 그냥 시장에서 퇴출될 정도로 그렇게 됐던 게 삼성전자가 내부에 이런 반도체 사업부가 있었기 때문에 원활하게 굉장히 빨리 됐던 거예요. 모바일 기기용 디스플레이 사업도 있죠. 그 다음에 모바일 기기 CPU 역할에 해당하는 AP 사업부도 있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가 있으면 그 옆에 그 기능을 구동하는 이제 DDI라고 불리우는 그 인터페이싱하는 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내부 사업부에 있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아무래도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그 시너지 효과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뭐 안 만드는 것도 많이 있지만 아날로그 칩이라든지 뭐 PMIC 같은 경우는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상당 부분 내부에서 많이 한다. 이 영향력을 무시 못한다. 또한 그런 걸 가지고서 외부 업체들이랑 협상할 때 이제 가격 경쟁력을 갖는 거죠. 너희가 우리가 원하는 가격 주지 않으면 우리는 내부에서도 사다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처럼 코로나 같은 사태가 벌어졌을 때 다른 회사들은 이제 이게 물동이 막혀버리니까 물류 쪽이 막혀버리니까 굉장히 거기에서 많은 혼란을 겪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물론 나름 해외 사업장이 있으니까 불편을 겪긴 했지만 적어도 내부에서 돌아가는 어떤 개발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협업이 다 됐었고 원활하게 돌아갔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너지 효과는 무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미국에다 팹 찍고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게 중국에 대한 견제도 들어있지만 코로나 때 아주 크게 당한 거예요. 내부에 어느 정도 공장이 있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돌아가는 생태계가 있어야지. 이거 그냥 바깥에 저렇게 공장 있고 이러면은 잘못하면 저거 묶어버리면 미국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것도 실제로 맞는 말이고.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얘기를 여긴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뭐 너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자 여기 뉴스는 막 되게 길게 썼는데요. 별 얘기 아니고 어쨌든 인텔도 파운드리 한다. 삼성이랑 TSMC가 하는 파운드리 전쟁에 있어서 그거는 이제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는 이제 어드밴스드 노드라고 불리우는 보통 10나노 이하를 말하는 건데요. 선진공용 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회사가 경쟁되는데 여기에 인텔까지 가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뭐 여기 이런저런 얘기 있고 뭐 미국 반도체 지원법의 후광도 볼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주 은근슬쩍 이제 보조금 지급하더라 미국은 한국도 해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식의 뉴스 이제 싣고 싶어서 했던 얘기인 것 같은데 뭐 그건 그냥 기자 생각인 거고 여기에서 이 뭐 아주 장황하게 많이 썼지만 인텔은 파운드를 한다고 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몇 년 전에도 한번 있었었고요 그 몇 년 전이 꽤 오래 전이었는데 하다가 그냥 그만뒀죠. 이게 파운드리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객도 없었고 그리고 파운드리에 대한 마인드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좀 태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객도 이미 좀 확보를 했어요. 시스코도 인텔이랑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어느 회사더라 제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죄송합니다. 이게 선진공정급은 아니지만 6나노급에 있어서 인텔이랑 계약을 맺은 미국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나네요. 미디어텍이었나 어디였나 그런 급의 꽤 큰 회사였는데 거기로부터 장기 계약을 맺은 게 있어요. 이거는 사실 근데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인텔이 진짜 할 것 같아요. 예전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예전 생각하면은 얘네 또 해봐야 말겠구나. 아까 제가 앞서서 일본 얘 들은 것처럼 일본처럼 그냥 하다 말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는 게 이번엔 진짜로 할 것 같고 그리고 문제는 또 인텔이 앞으로는 그 CPU를 제조하는데 CPU 제조 사업 부분을 따로 분리해서 지금 삼성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파운드리 사업부로 따로 만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텔이 회사를 이렇게 분류를 내부적으로 해가지고 파운드리 사업부 따로, 그리고 설계 사업부 따로 이렇게 두는 거죠. 설계는 이제 CPU 설계 또는 이제 GPU 그래픽 칩 쪽 설계도 일부 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도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그냥 마치 이제 팹리스사 설계 전문회사처럼 팹리서치처럼 따로 두는 거고, 제조업체를 따로, 제조 사업군을 따로 띄워놔가지고 파운드리 사업군이라고, 인텔 파운드리 사업군이라고 따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삼성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매출을 말하는 건데, 사실 이것도 뭐 자세히 얘기하려면 되게 좀 길어집니다만, 거기에는 삼성전자 자체 내 수요도 들어있어요. 이게 완전히 100% 외부 고객이 아니라, 사실 이런 거는 좀 엄밀하게 말하면 외부 고객에 말하기 좀 그런 거죠. 더욱더 큰 문제는, 삼성 입장에서 더욱더 큰 문제는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부를 따로 이렇게 띄어내가지고 인텔 CPU 가지고 이걸 갖다 파운드리 매출로 잡아버리면은 아마 내년부터는 2위가 인텔이 될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가 아니라. 왜냐면 뭐 CPU가 워낙에 매출이 크기 때문에 인텔 매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근데 그걸 갖다가 파운드리로 발라낸다? 그러면 그 효과는 굉장히 크죠.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삼성 입장에서는 좀 부담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3위로 밀려나는 건데, 이 순위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름 굉장히 그 외부에 있어서 어떤 명성이랄까, 시장에서의 영향력 이런 것들은 큰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뭐 이런저런 뉴스인데 뭐 그렇게 큰 의미 있는 건 아니고요. 인텔이 옛날에는 과거에 혼자 다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이제 협업적인 거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제 아마도 그런 것들이 인텔의 문제였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때는 인텔은 CPU를 만드는데 그 CPU가 반도체 칩 중에서 가장 최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설계 기술력도 인텔이 최고, 제조 기술도 인텔이 최고, 그런 시절이 실제로 있었어요. 오랫동안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인텔이 어떤 혁신이나 어떤 개발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다소 나태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랬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금은 TSMC한테 선진공룡은 다 선두를 빼앗겨 버렸죠. 그래서 사실상 본인들이 많이 뒤쳐졌다는 걸 인정을 했는데, 이제부터 이제 그걸 갖다가 그 부분을 따라잡겠다고 새로 나선 것인데,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잘한 것들까지 신경을 안 쓰겠다 이거죠. 그래서 주력 제품 이외 나머지는 외주를 주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텔 잘됐다 뭐 이런 얘기인 거고, 자, 이거는 따로 한번 길게 얘기를 해야 될 건데, 중국이 대만 침공한다 그런 뉴스가 계속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냐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면은 뭐 TSMC 반도체 의존으로 쉽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이것도 옛날 얘기인 게, 옛날 얘기일 뿐만 아니라 기자가 잘 모르고 이제 쓴 소리인 건 게, 지금 점점 TSMC에게 중국 업체에서 받지 말라고 좀 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 선진공정, 뭐 100% 받지 않는 건 아닌데 점차 그걸 줄이라고 미국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는데, 당연히 중국에서는 이거 굉장한 부담인 거죠. 그러면은 뭐 UMC나 다른 업체 찾아야 되는데, TSMC가 선진공정만 잘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공정을 다 잘하고, 특히 중국도 선진공정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 여기에는 미국이 여러 가지 속내가 깔려 있는 게, 제가 그 회사 이름은 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얼마 전에 중국에서 발표한 회사 중에 엔비디아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 그래픽 회사가 아니라 AI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라고 있었는데, 중국 업체라서 이름을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중국 내에서 이렇게 큰 회사는 아닐 수도 있는데, 설계 전문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내놓은 AI 반도체 칩이 엔비디아보다 성능이 전혀 뒤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몇몇 분야에서는 엔비디아보다 성능이 우수한 걸로 드러났었어요. 이것 때문에 미국이 발칵 뒤집힌 게, AI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미국이 곤두서 있는 게,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얘기인데, 이게 군사용으로 쓰이는 경우를 생각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군사력이 중국보다 뒤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뛰어난 반도체 칩을 TSMC에서 제조하지 못하도록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아예 딱 꼭 집어가지고 그 업체가 TSMC한테서 만들지 못하도록 해라라는 식으로 TSMC한테 통째받이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중국에서는 너네가 무슨 상관이냐라는 식으로 이제 팔팔 뛰었는데, 뭐 지금 방법은 없는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중국을 계속 옥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중국이 지금 많이 힘들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 TSMC 반도체 의존이라는 얘기는 이 기사 요 내용은 좀 잘못된 얘기예요. 반도체 의존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중국의 대만 침공, 설마 침공하겠냐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야 중국이 우리 땅덩어리가 큰데 대만 하나 조그만한 거 하나 침공 하나마나 또는 그 대만 먹으나마나 무슨 큰 차이가 있겠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간혹가다 보이는데 정말 무식한 소리 하는 거예요. 중국의 대만 침공은 엄청난 의미를 갖는 겁니다. 만약에 중국이랑 대만이랑 합병이 된다. 미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협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고서 단순히 땅덩어리나 경제 규모만 얘기해가지고 뭐 중국이 대만을 어? 먹든지 말든지 뭐 중국이 땅덩어리 얼마나 큰데 뭘 그거 갖고 뉴스냐라고 하는 간혹가다 그런 무식한 소리 하는 사람들을 보는데 그 정말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대만의 국방장관인가요? 어느 장관 한 분이 하는 얘기가 2027년도에는 정말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게 뭐 얼마나 큰 사태로 벌어질지 모르겠는데 정말 만에 하나 이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면은 이 대만 사람들은 이제 TSMC 뺏기기 싫어가지고 공장을 불태우네 뭐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런 계획을 세우네 어쩌네 막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막 극단적으로 나오는데 아마 그거는 그냥 설일 것이고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죠. 그런 얘기는 설일 것 같고요. 그러나 어쨌든 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이 그런 식으로 우발적으로 벌어질 수도 있는 거여서 이 우발적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계획을 했겠죠. 근데 전쟁이라는 게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진 않더라도 발발은 할 수 있다. 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일부를 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잠깐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오랜만에 찍으려니까 굉장히 목도 아프고 너무 분량이 많네요. 잠깐 쉬었다가 2부 진행하겠습니다.